생애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었다. 하지만 내 위장은 차가운 돌덩이로 가득 찬 듯 무거웠고 허리조차 제대로 펴기 힘들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이 특급 호텔의 연회장은 위압적일 정도로 거대했다.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탈 샹들리에는 마치 수백 개의 거대하고 냉담한 눈동자가 되어 그 아래 화려하게 치장한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듯했다. 말끔하게 닦인 대리석 바닥 위로 쏟아지는 조명빛에 현기증이 일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발을 움츠렸다.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2만 원을 주고 산 흰색 꽃신이 발을 옥죄어왔다. 뒤꿈치는 이미 까져서 피가 배어나오고 그 핏물이 싸구려 양말을 조금씩 적시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었다. 내가 입고 있는 이 연분홍색 한복은 대여점에서 빌린 것이다. 주인 여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배추를 고르듯 나를 훑어보며 말했다. 철 지난 디자인인데다 소매에 지워지지 않는 기름때가 묻어있으니 싸게 빌려주겠노라고. 나는 감지덕지하며 돈을 지불했고 집으로 돌아와 그 어두침침한 반지하 화장실에서 칫솔에 표백제를 묻혀 밤새도록 문질렀다. 그 얼룩이 희미해질 때까지, 찬물에 담긴 내 손가락이 퉁퉁 불어 하얗게 질릴 때까지. 저 여자가 신랑 어머니야? 식당 주방 보조라던데 한복 천존바에 저거 나일론 아니야? 어머, 격 떨어져라. 신부 집안은 그 유명한 백화점 주주라면서 이 결혼이 어떻게 성사된 거래? 등 뒤에서 젊은 여자들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모기떼처럼 웅웅거리는 낮은 목소리였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불에 달군 바늘처럼 내 고막을 정확히 찔러왔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목덜미를 타고 기어오르는 수치심에 당장이라도 쥐구멍을 찾아 숨고만 싶었다. 나는 두 손을 맞잡고 보풀이인 치맛자락을 생명줄처럼 꽉 쥐었다. 너무나 거친 손이었다. 수십 년간 세제와 찬물을 만지느라 손마디는 굵어졌고 관절은 뒤틀려 있었다. 손톱 밑에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고춧가루와 기름 쩐내가 배어있는 것만 같았다. 오늘을 위해 핸드크림을 듬뿍 발랐지만 밑바닥 인생의 거친 흔적은 결코 가려지지 않았다. 어머니. 나직하게 억눌린 부름에 나는 퍼뜩 고개를 들었다. 아들 지훈이가 주빈석 옆에 서서 나를 보고 있었다. 오늘따라 내 아들은 눈부시게 잘생겼다. 3년 만기 적금을 깨서 맞춰준 맞춤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모습이 죽은 그 사람을 쏙 빼닮았다. 지훈이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억누른 분노가 서려 있었다. 녀석이 발걸음을 떼어 내게로 오려 했다. 나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제발 오지 마라. 내 눈빛은 거의 애원에 가까웠다. 지훈아, 제발 오지 마. 오늘은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야. 엄마가 내 오점이 될 순 없어. 내가 은별이랑 결혼하려고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했는지 엄마는 다 알아. 은별이는 착한 아이다. 그 아이는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비만 오면 곰팡내가 진동하는 반지하 방이라고 우릴 싫어하지 않았어. 너희 행복을 위해서라면 엄마가 이 정도 수모 겪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화내지 않고 이 결혼식이 무사히 끝나기만 한다면? 나는 울음보다 더 처연한 미소를 억지로 지어 보이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다. 지훈이의 목을대가 크게 일렁였다. 결국 녀석은 발걸음을 멈췄지만 바지 옆선에 붙인 주먹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다. 손등 위로 풀은 힘줄이 도드라져 보였다. 그때였다. 또각, 또각. 신경을 긁는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다가왔다. 바닥에 붉은 칠이 된 명품 구두가 대리석을 때리는 소리. 걸음마다 오만함이 뚝뚝 묻어나는 소리였다. 어머, 사돈어른. 왜 여기서 멍하니 계세요? 진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러와 나도 모르게 숨을 참았다. 지훈이의 장모이자 이 호텔과 거래하는 유명 백화점 사장 부인 최미숙이었다. 그녀는 짙은 보라색 벨벳 개량 한복을 입고 있었다. 목에는 굵은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는데 알알이 둥글고 매끄러운 것이 한눈에 봐도 비싼 물건임이 틀림없었다. 그 영롱한 빛이 내 눈을 찔렀다. 15년 전 민수가 돈 많이 벌면 진짜로 바꿔주겠다며 사주었던 그 가짜 진주 목걸이가 떠올랐다.
그 목걸이는 민수의 유품과 함께 화장터의 불길 속에서 재가 되어 사라졌는데 최미숙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뻣뻣한 내 치맛자락에 시선이 2초간 머물더니 입가에 숨길 수 없는 비웃음이 번졌다. 원래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깜빡했지 뭐예요. 정말 미안해서 어쩌나. 말은 미안하다는데 눈은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기야, 사돈어른은 평소에 일하기 편한 옷에만 익숙하실 텐데 이렇게 격식 갖춘 한복을 입으시려니 온몸이 근질거려서 어쩌겠어요? 주변 하객들 사이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웃음소리들이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내 남은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발겼다. 목구멍이 바싹 말라 모래가 낀 것 같았다. 나는 비굴하게 허리를 굽히며 쉰 목소리를 냈다. 괜찮습니다. 사돈어른. 이 옷도 아주 좋습니다. 좋다고요? 최미숙이 과장되게 눈썹을 치켜 올렸다. 들고 있던 화려한 부채로 입을 가리며 목소리 톤을 한껏 높였다. 하긴 이런 호텔 문턱 밟아보는 것만으로도 조상님이 도우셨다고 생각하시겠죠. 평소에 구경이나 해보셨겠어요. 그녀는 몸을 돌려주 빈석에 앉은 귀부인들에게 손짓했다. 마치 우스꽝스러운 구경거리를 소개하듯이. 다들 모르시죠? 우리 사위가 능력은 좋은데 가정 형편이 참 에휴. 아비만 살아있었어도 자식한테 체면이 뭔지는 가르쳤을 텐데 안타깝게도 아비 없이 자란 티가 나서 말이에요. 그 말은 거대한 망치가 되어 내 가슴을 후려쳤다. 심장이 옥죄어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나를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훈이의 아픈 곳, 내가 밤마다 그리워하면서도 차마 입에 올리지 못했던 그 이름을 건드리는 건 참을 수 없었다. 아비 없는 자식. 그 말은 지훈이가 평생 짊어지고 온 저주였다. 초등학교 때 아빠 없다고 놀림받고 울면서 들어온 날, 나는 식당 설거지통 앞에서 거품 묻은 손으로 아이를 안고 빌었다. 아빠는 돈 벌러 멀리 갔다고, 금방 오실 거라고. 중학교 때 보충 수업비가 밀려 선생님께 이름이 불렸던 날, 이불 속에서 숨죽여 울던 아이를 보며 나는 내 피라도 팔고 싶었다. 대학 합격하던 날, 녀석은 아빠 영정 앞에 갓 지은 쌀밥을 올리며 말했다. 아빠, 나 해냈어. 내 아들 지훈이는 아버지가 있는 그 어떤 아이보다 훌륭하고 반듯하게 컸다. 사돈어른.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을까? 나는 떨리는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단호했다. 지훈이는 착한 아이입니다. 성실하고 정직해요. 비록 아빠가 일찍 떠났지만 남 부끄러운 짓 한 번 한 적 없는 아이입니다. 최미숙이 멈칫했다. 감히 대꾸할 줄은 몰랐다는 듯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시고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착한 아이. 그녀가 코웃음을 치며 한 발짝 다가왔다. 독한 향수 냄새가 나를 질식시킬 듯 덮쳐왔다. 과부 설거지물로 키운 자식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핏줄이 어디 가겠어? 은별이가 죽고 못 산다고 하니까 받아준 거지. 아니었으면 감히 너희 같은 구질구질한 집안이 우리랑 사돈을 맺어? 그녀는 비취 반지를 낀 손가락으로 내 코앞을 삿대질했다. 경고하는데 오늘 TK 그룹 임원분들도 오실지 모르는 중요한 자리야. 쥐 죽은 듯 구석에 처박혀 있어? 재수 옴붙은 팔자가 귀한 손님들한테 옮기기라도 하면 당신을 팔아넘겨도 배상 못해. 재수 옴붙은 팔자. 남편 잡아먹은 여자. 15년 동안 지겹도록 들어온 말이었다. 태풍이 몰아치던 밤, 바다에서 실종된 민수의 시신조차 찾지 못했을 때 시댁 식구들은 나를 향해 삿대질했다.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고. 갓난쟁이 지훈이를 안고 한겨울 길바닥으로 쫓겨나던 그날의 추위가 뼈에 사무쳤다.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차올랐다. 하지만 나는 눈을 부릅떴다. 울면 안 돼, 강미영. 절대 울지마. 여기서 울면 지는 거야. 울면 지훈이가 무너져. 나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다. 비릿한 피 맛이 입안에 퍼졌다. 고개를 숙여 거친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어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실수를 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바싹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같았다. 주의하겠습니다. 최미숙은 싸움에서 이긴 공작새처럼 콧방귀를 뀌더니 몸을 돌려 주빈석으로 향하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의 거대한 마호관이 문이 묵직한 굉음을 냈다. 쾅! 마치 거대한 짐승이 포효하는 듯한 낮고 육중한 소리였다. 실내를 채우던 교향악 소리도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일순간에 집어삼켜버렸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수백 개의 시선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입구로 쏠렸다. 문이 양옆으로 서서히 열리자 등골이 서늘해지는 찬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실내 온도가 순식간에 몇 도는 떨어진 것 같았다. 가장 먼저 보인 것은 검은 양복을 입고 이니어를 낀 거구의 사내들이었다. 그들은 군대처럼 절도 있는 동작으로 쏟아져 들어와 넓은 길을 만들었다. 그들의 눈빛은 서슬퍼런 칼날 같아서 웅성거리던 하객들의 입을 단번에 봉해버렸다. 그리고 역광을 받으며 한 남자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거대한 체구의 남자였다. 몸에 딱 맞게 재단된 짙은 회색 쓰리피스 슈트는 조명을 받아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광택을 냈다. 떡 벌어진 어깨, 꼿꼿한 자세. 그는 한 손에 검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는데 손잡이 부분에 은으로 조각된 늑대 머리가 번뜩였다.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뿜어내는 기운은 압도적이었다. 오랫동안 정점에 서서 생사여 탈권을 쥐고 흔들어 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위압감. 마치 사자가 양떼에 우리를 시찰하러 들어온 것 같았다. 세상에, 저 사람, TK 그룹 회장님 아니야? 해외에서 돌아오자마자 한 달 만에 계열사 3곳을 먹어치웠다는 그 식인 악어 박지성. 사람들 사이에서 억눌린 탄성이 터져나왔다. 최미숙의 얼굴색이 180도 바뀌었다. 방금 전의 표독스러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비굴할 정도의 환희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 되었다. 그녀는 황급히 머리를 매만지고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마치 황제를 아련하러 가는 신하처럼 종종 걸음으로 달려나갔다. 어머, 박 회장님. 여긴 어쩐 일로 직접 왕림하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닭살이 돋을 만큼 간드러졌다.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미숙 백화점에 그녀가 악수를 청하려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회장의 곁을 지키던 경호원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귀찮은 파리를 쫓듯 팔을 들어 그녀를 가차없이 막아섰다. 물러서십시오. 최미숙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다. 허공에 멈춘 손과 함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하지만 그 남자는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주빈석에서 허둥지둥 일어나 마중 나오는 권력자들도 그의 안중에는 없었다. 그가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었다. 조각상을 깎아 놓은 듯 선이 굵은 얼굴. 눈가에는 세월의 주름이 잡히고 관자놀이에는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렸지만 심장이 멎을 만큼 잘생긴 얼굴이었다. 다만 왼쪽 눈썹뼈 부근에 깊게 패인 흉터가 사선으로 그어져 있어 완벽한 얼굴에 비정하고 거친 느낌을 더해주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가 레이더처럼 연회장을 훑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선이 수많은 인파를 뚫고 화려한 드레스와 가식적인 웃음들을 지나 연회장 구석 기둥 옆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나에게 와서 박혔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쿵, 쿵, 쿵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듯 거세게 뛰었다.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힘없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 황금빛 액체가 치맛자락을 적셨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숨이 멎었다. 전신에 피가 얼어붙었다가 다음 순간 머리끝까지 역류했다. 저 얼굴. 매일 밤 꿈속에 나타났다가 새벽이면 안개처럼 사라지던 저 얼굴. 저 흉터. 15년 전 태풍이 몰아치던 밤. 쓰러지는 돛대로부터 나를 감싸 안다가 생긴 저 상처. 나의 민수. 민수 씨. 내 입술이 떨리며 모기 소리만 한 신음이 새어나왔다. 남자가 움직였다. 주변의 모든 시선. 다시 들러붙으려는 최미숙의 아첨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긴 다리로 성큼성큼 나를 향해 걸어왔다. 또각, 또각.
지팡이가 대리석 바닥을 찍는 소리가 내 심장을 두드렸다. 저 사람 막아. 빨리 막아. 뭐 하는 사람이야. 최미숙이 상황 파악을 못하고 꾀꾀거렸지만 경호원의 살기 어린 눈빛 한 번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아무도 그를 막지 못했다. 인파가 모세의 기적처럼 양쪽으로 갈라졌다. 그가 내 앞에 멈춰 섰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 그에게서 낯설지만 익숙한 세월과 풍파가 섞인 쌉싸름한 시더우드 향이 났다. 그가 나를 내려다보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그의 눈동자에 거대한 파도가 일렁였다. 눈시울이 붉어지고 눈가의 근육이 경련하듯 떨렸다. 퍼져나오려는 감정을 필사적으로 억누르는 듯 했다. 그는 하얗게 센 내 머리카락을, 자글자글한 눈가 주름을, 몸에 맞지 않는 싸구려 대여 한복을, 그리고 노동으로 망가진 내 거친 손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그의 목을대가 거칠게 움직였다.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그리고 수백 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그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재계를 공포에 떨게 한다는 TK 그룹 회장, 방금 전까지 세상을 발 아래 둔 것 같던 그 남자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드는 행동을 했다. 그는 권력의 상징이던 지팡이를 바닥에 내던졌다. 쨍그랑 은색 늑대 머리가 대리석 바닥을 나뒹굴었다. 그가 천천히 그리고 묵직하게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연 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것 같았다. 그가 떨리는 큰 손을 뻗어 굳은 살과 세제 냄새가 밴 내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 그는 고개를 숙여 내 손바닥에 얼굴을 묻었다. 뜨거운 액체가 내 손바닥을 적셨다. 데일듯이 뜨거웠다. 여보,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쥐어짜낸 듯한 목소리였다. 15년의 죄책감과 그리움, 그리고 사무치는 회한이 뒤섞인 갈라지고 부서진 목소리.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참았던 둑이 터지듯 눈물이 쏟아졌다. 모든 서름, 모든 고통. 한겨울 찬물에 빨래를 하며 겪었던 추위, 집주인에게 쫓겨날 때의 막막함, 아들 고기 반찬 먹이려고 나는 김치 국물만 떠먹던 그 모든 날들이 통곡이 되어 터져나왔다. 나는 손을 빼내려 했다. 이 흉하고 거친 손은 감히 그에게 잡힐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내 손을 자신의 뼈와 살에 새겨넣기라도 할 듯 꽉 움켜쥐었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그의 눈은 비통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손을 뻗어 내가 긴장해서 구겨놓은 치맛자락을 조심스럽게 펴주었다. 15년 전 신혼 첫날 밤, 잠든 내게 이불을 덮어주던 그 손길처럼 다정했다. 누가 당신을 괴롭혔어? 목소리가 변했다. 방금 전의 애절함은 순식간에 증발하고 지옥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듯한 서늘한 살기가 공간을 지배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여전히 무릎을 꿇고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기운에 주변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말해봐요, 여보.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나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그리고는 이미 사색이 되어버린 권력자들, 특히 바닥에 주저앉은 최미숙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가 손을 뻗어 내 눈가의 눈물을 아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 칼날 같은 시선으로 장내를 일순간에 베어버릴 듯 훑었다. 방금 누가 그랬습니까? 내 아들이 아비한테 배운 게 없는 자식이라고. 크지 않은 목소리였다. 하지만 텅 빈 연 회장에 울려 퍼지는 그 음성에는 천둥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최미숙의 얼굴은 이미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말조차 제대로 잇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남편 잡아먹은 여자라고 경멸하던 내 옆에 선 남자를 보며 그녀의 입에서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의미 없는 쉰소리만 새어나왔다. 나는 옆에 선 아들을 보았다. 지훈이는 넋이 나간 채 서 있었다. 녀석의 뺨 위로 소리 없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꿈속에서 수없이 그렸던 아버지의 등을 바라보는 아이의 입술이 잘게 떨리고 있었다. 박지성 회장, 아니, 나의 민수 씨가 최미숙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다. 또각,
또각.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들렸다. 당신입니까? 그는 사시나무 떨듯 떠는 여자를 위에서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듣자 하니 우리 TK 그룹 계열사를 인수하겠다고 설치던데? 아니면 나 같은 비방인이 와서 당신 체면이라도 세워주길 기다린 겁니까? 최미숙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처럼 입을 떡 벌렸다. 주변 하객들이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들고 있던 술잔을 또다시 떨어뜨리는 소리가 쨍하고 울렸다. 아무래도 내가 당신들한테 진짜 체면이 뭔지 다시 가르쳐줘야겠군. 민수가 고개를 돌려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을 바라보았다. 장내 정리해. 마치 쓰레기를 치우라고 말하듯 건조하고 가벼운 말투였다. 내 가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밖으로 끌어내.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수십 명의 경호원이 우렁차게 대답했다. 그 소리가 천장을 뚫을 듯했다. 나는 멍하니 서서 낯설지만 사무치게 그리운 남편의 등을 바라보았다. 마치 현실감 없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그의 양복깃을 잡았다. 이게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내 손끝에 고급스러운 원단의 감촉이 닿는 순간 따뜻하고 생생한 온기가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꿈이 아니었다. 바다에서 죽은 줄 알았던 내 남편, 민수가 정말로 돌아왔다. 그것도 우리 모자를 괴롭혔던 모든 사람을 물어뜯을 복수의 사자가 되어서. 그가 고개를 살짝 돌렸다. 조명을 받아 번뜩이는 눈썹뼈의 흉터가 유난히 시리게 보였다. 미영아. 그가 나직이 내 이름을 불렀다. 그 목소리에는 한없는 애정이 묻어났다. 지난 15년 당신한테 빚진 것, 오늘부터 내가 하루하루 몇 배로 갚아줄게. 그는 품에서 새하얀 손수건을 꺼냈다. 그리고는 설거지와 허드레실로 거칠어진 내 손등을 아주 조심스럽게 조금씩 닦아내기 시작했다. 너무나 느리고 너무나 부드러운 손길이었다. 마치 내 손이 세상을 지배하는 여왕의 지팡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하얀 손수건이 투박한 내 손마디를 스쳐 지나갔다. 한 번, 두 번. 마치 흙투성이 속에서 방금 건져 올린 귀한 고려청자를 닦아내듯 그의 동작은 경건하기까지 했다. 연회장의 공기가 진공 상태처럼 빨려나간 듯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방금 전까지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수군대던 하객들은 마치 동상처럼 굳어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특히 기세등등하던 사돈, 최미숙은 바닥에 널브러진 채였다. 값비싼 벨벳 치맛자락이 진흙처럼 퍼져 있었고 두껍게 화장한 얼굴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나와 민수 사이를 미친 듯이 오가며 공포와 불신을 쏟아냈다. 민수 씨.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냈지만 목구멍에 가시 돋친 모래를 삼킨 듯 쇳소리가 났다. 나는 떨리는 다른 손을 들어 그의 눈썹뼈 위에 자리 잡은 그 흉터로 가져갔다. 내 남편이었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15년 동안 제사상을 차렸던 내 지압이었다. 손끝에 울퉁불퉁한 흉터가 닿자 딱딱하고 차가운 감촉이 심장을 파고들었다. 내 손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나려 하자 그가 덥석 내 손을 잡았다. 크고 따뜻한 손바닥. 밧줄을 잡느라 그리고 이제는 권력을 쥐느라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이었다. 놀랐어. 그가 고개를 숙여 눈높이를 맞췄다. 눈동자에 서려있던 살기는 온데간데 없고 깊은 우물 같은 다정함만이 남아있었다. 겁먹지 마, 미영아. 이 상처 이제 안 아파. 다 나았어.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어? 눈물이 다시 왈칵 쏟아졌다. 기억은 녹슨 톱이 되어 내 머릿속을 썰어댔다. 15년 전 태풍이 집어삼킬 듯 몰아치던 밤, 거대한 파도 속에서 낙엽처럼 뒤집히던 낡은 어선. 돛대가 부러지며 내던 굉음. 나를 덮치려는 기둥을 막기 위해 몸을 날리던 그의 무게감. 내 얼굴에 튀었던 비릿하고 뜨거운 핏물. 그때 사람들은 그가 평범한 어부라고 했다. 부모 없는 고아로 우리 집에 대릴사 위로 들어와 변변한 결혼식 한 번 못 올려준 가난한 남자라고 했다. 왜 거짓말했어?
나는 울면서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다.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 마치 투정 부리는 아이 같았다. 사람들이 당신 죽었다고, 경찰도 시신 못 찾는다고, 다들 내가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고. 지난 15년 동안 나랑 지훈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당신이 그걸 아냐고. 민수는 내 주먹질을 고스란히 받아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한다는 그의 양복이 내 눈물과 콧물로 엉망이 되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저 나를 부서질 듯 꽉 껴안고 내 정수리에 턱을 괜 채 몸을 떨었다. 알아. 내가 다 알아. 그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울음을 삼키는 소리였다. 잠시 후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이 다시금 서슬퍼런 칼날로 변했다. 그는 내 손을 놓지 않은 채 몸을 돌려 아직도 멍하니 서 있는 핏기 없는 얼굴의 권력자들을 마주 보았다. 당신들 궁금해 미치겠지? 15년 전에 죽은 어부가 어떻게 TK 그룹 회장이 되어 돌아왔는지.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었다. 최미숙이 흠칫하며 몸을 뒤로 뺐다. 민수가 차갑게 웃었다.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뼈가 시릴 듯한 냉소였다. 그가 손가락으로 자신의 눈썹뼈 위 흉터를 가리켰다. 15년 전 그 사고 천재지변이 아니었어. 장내가 술렁거렸다. 나를 잡고 있는 그의 소나귀 힘이 강해졌다. 아플 정도로 꽉 쥐어오고 있었다. 난 혼외자였거든. 민수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대한민국 최대 재벌가에서 빛도 못 보고 진흙탕에 처박혀 썩어야 했을 사생아. 그런데 내 생물학적 아버지란 작자가 죽기 직전에 나한테 지분을 좀 남기려 했어. 그러자 내 배다른 형님, 누님들이 그 더러운 권력 좀 지키겠다고 사고를 위장해서 날 죽이려 든 거지. 나는 경악해서 입을 틀어막았다. 천재지변이 아니라 사람이 꾸민 짓이었다고? 내 남편이 팔자가 사나워서가 아니라 저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파리 목숨처럼 여겨서 죽이려 했다고? 그들은 내가 죽은 줄 알았지? 하지만 내가 명줄이 질겨서 지나가던 밀항선에 구조됐어. 민수의 눈빛이 허공을 응시했다. 화려한 샹들리에 넘어 지옥 같았던 과거를 보는 듯 했다. 해외 빈민가로 팔려가서 개처럼 살았어. 기억을 잃은 채 10년 동안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지? 비만 오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머릿속에서 어떤 여자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만 빼고는. 그가 고개를 돌려 충혈된 눈으로 나를 깊게 바라보았다. 5년 전 머리를 다시 다치면서 기억이 돌아왔어. 하지만 바로 올 수 없었어. 그때에 난 그 거대한 집안을 상대할 힘이 없었으니까. 내가 섣불리 나타나면 당신이랑 지훈이까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었을 테니까. 죽었다는 말을 할 때 그의 어금니가 으드득 갈리는 소리가 났다. 목덜미에 핏대가 섰다. 그래서 날 TK 그룹 전 회장에게 팔았어. 그 노인네의 가장 날카로운 사냥개가 됐지? 5년 동안 미친 듯이 물어뜯어서 날 죽이려던 그 집안을 통째로 삼켜버렸어. 저 높은 곳에서 날 벌레 보듯 하던 인간들을 하나하나 내 발밑 진흙탕에 처박아줬지? 그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시체 더미를 밟고 올라온 자만이 풍길 수 있는 살기에 좌중이 압도되어 숨조차 쉬지 못했다. 미친 듯이 기어 올라갔어. 돈, 명예, 다 필요 없어. 언젠가 당신 앞에 떳떳하게 나타나서 우리 처자식한테 든든한 하늘이 되어주려고. 그거 하나 보고 버텼어. 연회장 안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멀리서 누군가 억지로 숨을 삼키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나는 눈앞의 남자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다. 지난 15년 나는 반지하에서 남의 집 설거지와 변기 청소를 하며 무시당했고 그는 이영만리 타국에서 칼날 위를 걸으며 피를 흘렸다. 오직 살아서 다시 만나기 위해. 우리가 원한 건 그저 평범한 행복이었는데 왜 하늘은 우리에게 이토록 가혹했던 걸까? 자, 옛날 이야기는 여기까지. 민수가 순식간에 비통한 표정을 지우고 다시 차가운 가면을 썼다. 그가 손가락을 딱 튕겼다. 어둠 속에 대기하고 있던 수석 비서가 즉시 다가와
검은색 가죽 결제판을 공손하게 민수에게 건넸다. 민수는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곧바로 내게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나는 금박이 박힌 고급스러운 파일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열어봐, 여보. 그의 목소리에 부드러운 재촉이 담겨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깨알 같은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맨 위에 적힌 굵은 글씨는 똑똑히 보였다. 주식 양도 계약서, 그리고 양수인 안에는 너무나 익숙한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다. 강미위영. TK그룹 계열사 중 방금 언급된 저 백화점을 포함해서 총 7개 자회사의 지분이야. 민수는 마치 사과 한 바구니를 선물했다는 듯 덤덤하게 말했다. 당신이 여기에 서명만 하면 오늘부터 당신이 이 회사들의 최대 주주야. 다시 말해서 그가 몸을 돌려 바닥에 널브러진 최미숙에게 싸늘한 시선을 꽂았다. 저기 있는 최미숙 씨의 오너가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최미숙이 꼬리 밟힌 고양이처럼 비명을 질렀다. 체면이고 뭐고 다 내던진 채 그녀는 네 발로 기어 일어나 눈을 부라렸다.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았다.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그녀는 횡설수설하며 중얼거렸다. 얼굴색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흑빛으로 변했다. 사돈. 아니, 미영씨. 설마 서명할 거 아니죠? 당신이 뭘 안다고 회사를 경영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녀가 내 손에 들린 파일을 뺏으려는 듯 달려들었지만 경호원이 병아리 낚아채듯 그녀를 가로막았다. 무례하다. 민수가 호통을 쳤다. 누구 허락받고 내 아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나? 최미숙이 화들짝 놀라며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이번에는 털썩 소리가 나게 무릎을 꿇었다. 넘어진 게 아니었다. 정말로 비굴하게 무릎을 꿇은 것이었다. 방금 전까지 나를 재수 없는 여자라며 깔보고 내 아들을 배운 게 없다며 조롱하던 귀부인이 지금은 시장통에서 산 2만 원짜리 내 꽃신 앞에 납작 엎드려 있었다. 박 회장님, 아니, 사모님. 사돈어른. 최미숙은 콧물 눈물을 범벅하며 빌기 시작했다. 화장이 번져 검은 눈물 자국이 뺨을 타고 흐르는 꼴이 우스꽝스럽고 처량했다. 제가 눈이 삐었었나 봅니다. 이 주둥이가 방정이었어요. 사돈어른, 부디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주세요. 우리 은별이랑 지훈이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인 거 아시잖아요. 애들을 봐서라도 제발. 주변에서 킬킬대며 구경하던 친척들의 태도도 순식간에 뒤집혔다. 아까 나를 피해 다니던 먼 친척 형님은 뱀처럼 스르르 다가와 아첨을 떨었다. 어머, 내가 뭘 했어? 미영이 관상이 보통이 아니라고 했잖아. 예전부터 잠룡인 줄 알았다니까. 내 한복이 싸구려 나일론이라며 비웃던 사모님은 바닥에 얼굴을 묻을 기세였다. 사모님, 그 한복 정말 기품 있으세요. 역시 진정한 부자는 검소함이 미덕이라더니 저희가 한 수 배웠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추악한 연극을 보고 있자니 헛웃음이 나왔다. 이게 소위 말하는 상류층인가? 이게 교양 있는 사람들인가? 돈과 권력 앞에서는 무릎이 솜사탕보다 더 가벼운 인간들. 나는 고개를 돌려 아들과 며느리를 보았다. 은별이는 이미 울음바다가 되어 지훈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리고 내 아들 지훈이. 녀석은 아버지를 보다가 다시 나를 보았다. 그 눈빛의 전에는 없던 빛이 서려 있었다. 자부심, 해방감, 그리고 이제는 어디 가서도 기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안도감이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15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산산조각이 나 부서지는 것 같았다. 나는 최미숙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바람 따라 눕는 갈대 같은 저 속물들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았다. 나는 펜을 들어 서류 위에 또박또박 내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강미위영. 전세 대출 계약서나 빚보증각서, 아들의 급식비 지원 신청서에나 적히던 이름이었다. 하지만 오늘부터 이 세 글자는 누구도 감히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서명을 마친 나는 파일을 덮어 비서에게 건넸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굽혀 바닥에 엎드린 최미숙과 눈높이를 맞췄다.
그녀가 흠칫 놀라며 눈을 질끈 감았다. 내가 때릴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나는 손을 뻗어 비뚤어진 그녀의 값비싼 진주 목걸이를 매무새 있게 고쳐주었을 뿐이다. 사돈어른.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하게 귀에 박혔다. 아까 그러셨죠. 아비 없이 자란 자식은 격이 떨어진다고. 최미숙의 몸이 굳었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내 아들 지훈이는 비록 아빠가 곁에 없었어도 어른 공경할 줄 알고 약한 사람 도울 줄 알고 사랑과 책임이 뭔지 아는 아이입니다. 제 힘으로 대학 가고 대기업 들어가서 가난하다고 비굴하게 군 적 한 번도 없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를 내려다보는 내 눈에는 분노 대신 세상의 비정함을 꿰뚫어 본 자의 서늘한 연민만이 담겨 있었다. 오히려 비단 옷 입고 으리으리한 집에 살면서도 속이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이 있죠. 누가 더 격이 떨어지는지 오늘 다들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최미숙은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치심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였다. 가자, 여보. 민수가 다가와 내 어깨를 자연스럽게 감싸 안았다. 그의 크고 단단한 손이 나를 지탱해 주었다. 여기 공기가 너무 탁하다. 우리 집으로 가자. 집. 그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인가. 곰팡내 나는 반지하가 아니라 그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뜻한 나의 집.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맞잡았다. 우리는 몸을 돌렸다. 바닥에 엎드려 비는 사람들, 멍하니 입을 벌린 구경꾼들, 그 모든 아수라장과 위선을 등지고 걸음을 옮겼다. 지훈이가 은별이의 손을 잡고 우리 뒤를 따랐다.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다시 서서히 열렸다. 바깥에서 쏟아지는 찬란한 햇살이 눈이 부시게 밀려 들어왔다. 나는 허리를 곧게 폈다. 발을 옥죄던 꽃신의 통증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과거의 고통을 짓밟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기분이었다. 15년의 기다림, 15년의 서름이 등 뒤에서 닫히는 문과 함께 먼지가 되어 사라졌다. 나는 고개를 들어 옆에 있는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나의 민수, 나의 남편, 나의 하늘.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눈가의 주름 사이에 햇살이 가득 고여 있었다. 저녁에 뭐 먹고 싶어? 김치찌개 끓여줄까? 좋아. 돼지고기 많이 넣고. 알았어. 당신 하라는 대로 다 할게.